창훈입니다. 지금 몰로코에서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도 제가 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으시니까 배우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한때 학생이었던 분들이 다 계시지만 이제 어디서 가르치고 이러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어떻게 이 몰로코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몰로코 같은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몰로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일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특정 리서치 톡은 아니에요. 제너럴한 톡인데 테크니컬한 컨텐츠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시고 싶으시면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하고 에트리라는 곳에서 병역 특례로 이제 일을 하고, 제 때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에트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조인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입니다. MSR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근데 리서치에서 조인을 했다가 곧 프로덕션 디비전으로 옮겼어요. Azure라고 하는 디비전인데, 그때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인터널 프로젝트라서 Azure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다른 인터널 프로젝트를 불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클라우드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행히 제가 운이 좋게 조인을 해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꽤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6, 7년마다 좀 실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어요. 베어풋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지금은 없어졌죠. 인텔에 인수가 됐으니까. 지금은 인텔의 한 디비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베어풋 네트워크스가 제가 조인했을 때 7명이었고요. 저는 파운더는 아니고 그냥 파운딩 임플로이였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 회사가 뭐 비교적 잘 성공이 돼서 인텔에 이제 인수가 2019년에 됐고, 그 이후에 인텔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몰로코라는 회사에 조인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스탠포드의 겸임 교수로 좀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모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나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졸업할 때 정도까지는 제가 대부분 네트워킹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인터넷, 뭐 웹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붐이 나던 시점이었고, 그 필드에서 다양한 디스럽션 혹은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크게 뭐 성장을 하고 있던 회사들을 꼽으라면은 뭐 시스코, 뭐 주니퍼 이런 회사들, 그리고 통신 회사들, AT&T 이런 회사들이 아주 붐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의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당연히 이제 AWS는 시작을 했고, 구글도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세대가 오면서 이제 통신 시스템보다는 이제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즈 관련된 네트워킹이지만 여전히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즈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잡고 나서 한 2015년경쯤부터는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클라우드에서 그 수익이 최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큰 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한 뭐 x86 서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고, 아주 클라우드에 특화된 머신들을 아예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제 그 시도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구글도 TPU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아예 머신 자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저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머신 아키텍처 일을 하게 됐죠. 여전히 저는 네트워킹과 관련된 도메인 스페시픽 머신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도메인은 네트워킹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소프트웨어로만 최적화를 하기보다 아예 머신 레벨에서 최적화를 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몰로코에 조인을 했는데 몰로코에서 하는 일은 사실 제가 아직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톡을 끝날 무렵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뭐 리서치 결과를 뽑자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원 때는 주로 뭐 인터넷이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관련된 일을 했는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대부분 뭐 포춘 500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들이 다 결국 클라우드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자기네 네트워크나 자기네 뭐 컴퓨팅 퍼실리티를 새로 만들고 이러기보다 결국은 내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뭐 대세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이 생겨서 저는 그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피지컬 네트워크 혹은 버추얼 네트워크 자체를 가상화하는 일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은 혹시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모놀리틱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스코나 이런 회사에서 개발한 그 회사들이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개발해서 전혀 건드릴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렉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값에 예를 들어 렉 하나에 막 몇 밀리언 하는 것들을 이제 ISP 뭐 AT&T니 한국으로 치면 한국통신이 SKT 이런 데 팔면서 그걸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가고 어떻게 보면 철옹성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비싸게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냥 평범한 칩 같은 거를 사서 그 위에 내가 리눅스 올리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큰 스테디움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버들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 장비 한 몇 밀리언 하는 것들을 수만 대, 수십만 대 사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말 그대로 커머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x86 같은 그런 머신들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스킬이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만 잘 짜가지고 그냥 x86 같은 머신에서 일을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죠. 한 5, 6년 해보다가 야 이제 이 다음 워크로드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CPU 대신에 내가 원하는 특정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돌릴 수 있는 머신 자체를 새로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그 머신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이미 하드웨어 디자인 타임에 돌아가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여전히 프로그래머블 하긴 해야 되거든요. GPU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엔비디아가 GPU 처음에 한 2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그게 뭐 비트코인에 쓰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뭐 지금 뭐 AI에 쓰일지 누가 알았어요? 젠슨 왕도 몰랐어요. 그냥 3D 액셀러레이션, 3D 게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가 그게 프로그래머블 하고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다가 이런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GPU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 네트워킹이나 디스트리뷰 시스템 워크로드를 액셀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머신을 만들어 보자는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결과물들이 뭐 피사 스위치니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 머신이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랭귀지가 P4라는 랭귀지고 도메인 스페시픽 컴파일러도 있어야 되고 그 랭귀지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어야 되죠. 샘플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그것들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로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마 처음에는 몰로코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전혀 다른 거라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중에 가서 제가 왜 이게 만나는지를 해드릴게요. 몰로코는 머신러닝 회사입니다. MLC가 거기서 나왔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중간에 O를 집어넣어서 MOLOCO 했더니 몰로코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렇게 됐고요.
에드텍 그 광고 기술, Advertisement Technology를 줄여서 에드텍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틱톡 같은 회사들이죠. 저희는 그런 것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데이터들이 많은 회사에게 이 기술을 제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코어 테크니컬 컴피턴시는 머신러닝 기술하고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초기에는 구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꼭 구글 사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한국에도 큰 오피스가 있어서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조인하시고요.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메인 헤드쿼터가 있고 시애틀에 엔지니어링 오피스가 있고 한국에도 크게 있고 그다음에 런던에도 엔지니어링 오피스가 하나 크게 있고요. 지금 또 싱가포르에 또 큰 걸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회사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파운더들이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는 큰 다니든가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 10년, 15년 경력이 쌓이고 나서 아, 우리 일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대부분 커넥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조인을 해서 한국인들이 사실 마이너가 됐는데 한국에 어쨌든 큰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두는 이유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실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뽑진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크다는 거지.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나 애마존 코리아 이런 데서는 사실 사람을 뽑긴 하지만 주로 세일즈나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는 완전 코어 엔지니어링을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훨씬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DSP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디맨드. 이게 왜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매출이 한국 돈으로 환산이 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 밀리언 정도 annually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0-40% 이상이 이제 수익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profitable한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비슷한 다른 사업들을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나온 이제 비즈니스가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RMP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커머스용 솔루션인데 요거는 또 왜 필요한지 어떤 걸 하는 건지 그 뒤에 있는 기술적인 스택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야, 그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미 다 한 거고 중국 틱톡이나 바이트댄스나 이런 데들이 다 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은 비즈니스 별거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됐죠. 근데 그 광고라는 마켓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큰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벌지만 여전히 갖고 가고 있는 비중은 한 60%밖에 안 되고요. 중국을 제외한 마켓이에요. 중국은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소화를 하는 광고의 물량,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디지털 마케팅은 웹페이지를 보든 앱을 보든 거기에 광고의 지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면이 이 사람들이 소화하고 있는 거는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메이저 지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63%. 나머지 지면들은 사실 그 익스체인지라는 곳을 통해서 배분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글, 페이스북 말고 중소형 다양한 DSP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고요. 이런 회사들한테 이 지면들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보내지는 겁니다.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뉴욕 익스체인지니 뭐 런던에 런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그거 정보를 보고 아 나는 이 주식을 요 가격에 사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주식이 거래가 되잖아요. 저희는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광고 지면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지면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나씩 받아서 그걸 이제 비드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받아서 잘 분석을 해보고 아, 이 광고는 요 광고주의 요 광고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다. 이 광고 지면은. 그리고 이 광고 지면을 얼마 정도의 가격에 사면은 우리가 중간에 우리 이문을 떼고도 우리 광고주한테 수익을 훨씬 돌려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3%를 저희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이 일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DSP들이 우리도 그거 봤는데 그냥 우리한테 그 테크놀로지 스택만 팔면 안 돼? 그걸 너희 스택을 받아와서 우리도 그냥 광고 사업을 계속 할래. 왜냐하면 광고주들은 영업을 통해서 갖고 오니까 저희가 못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주는 많이 있는데 테크놀로지 스택이 별로 좋지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냥 테크놀로지만 임대를 해서 받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나머지 63%를 소화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63%의 메이저를 소화를 하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DSP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뭐 낮아요. 보통 한 7%, 5%도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경쟁사 대비 좀 높은 수준인가요? 예. 근데 그거를 무조건 높인다기보다 성공을 했을 때 그 광고가 집행이 됨으로써 이 광고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창출을 하는 회사는 더 광고주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그러면 광고주들이 또 광고비의 집행량을 늘리고 그러면 저희는 훨씬 더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광고 지면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DSP 사업의 내용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몰로코라는 회사에 이런 광고주들이 옵니다. 팔고 싶은 각종 앱이나 다른 서비스나 온라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광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지면을 찾는 것보다 몰로코를 통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반대쪽 끝에 이제 모바일 유저들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폰을 쓰면서 각종 앱을 쓰고 앱을 쓸 때마다 광고 지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지면이 발생될 때마다 그 지면을 라는 곳에 여러분이 쓰시는 앱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애드 익스체인지는 뭐 전 세계에 몇십 개 있어요. 구글도 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저희는 이 비드 리퀘스트를 받습니다. 이 지면 기회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거는 뭐 넘겨도 되겠다. 이거는 꼭 참여를 해야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비드 리스판스를 만들어냅니다. 참여를 하기로 하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익스체인지에서 옥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제일 최고가를 불렀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ad impression, ad 지면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광고주들의 광고 중에 하나를 저기다가 게재를 하는 겁니다. 한 100ms 됩니다. 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되면은 광고를 보고 유저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경우에 무시가 되죠. 근데 아주 좋은 광고가 또 게재가 되면 이거 내가 원하던 건데 하고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클릭을 해서 아예 그 다음 광고된 물건을 사든가 광고된 물건이 앱이면은 그 앱을 인스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컨버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버전 액션들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이 많이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의 결과, 소위 말하는 ROAS라고 하는데 Return of Investment 혹은 Return of Ad Spending 광고를 하고 나서 그 광고의 효과, 광고에 쓴 돈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딜리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그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레이턴시 리ኳ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하면은
광고주들이 안 믿어요. 야, 너네 뻥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믿어. 그래서 third party, 소위 말하는 시험 감독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MMP라고 부르는데 모바일 매저먼트 플랫폼. 이 사람들이 그 광고 결과들을 집계를 해서 아, 이건 실제로 몰로코에서 발생된 광고고 사람들이 정말 컨버전이 발생을 했고 인스톨이 됐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집계를 한 다음에 몰로코한테도 알려주고 광고주한테도 알려주고 이게 두 개 다 맞아 떨어지면 광고주들이 맞아 몰로코 제대로 했네 하고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해보다가 몰로코에 돈 썼더니 더 잘 되네. 그럼 계속 이제 더 와서 더 큰 이제 버짓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DSP입니다. 저희가 하는 스케일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져서요. 전 세계 뭐 한 11 빌리언 디바이스에 다 저희가 리치가 있고, 그다음에 유니크한 모바일 앱 저희가 광고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유니크한 모바일 앱의 갭수가 전 세계 뭐 3 밀리언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모든 모든 컨트리에서 저희가 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나오는 레브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레브뉴들은 광고주들이 어디 출신이냐인데 한국에는 사실 광고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광고가 실제 게재가 되는 걸 임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광고 업계 용어로. 임프레션이 이제 한 달에 뭐 35 빌리언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초당 저희가 하고 있는 인퍼런스, 비드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이제 리퀘스트를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는데 그 수가 초당 15 밀리언이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구글이 초당 받는 서치 리퀘스트의 개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로벌리.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에 아마 한 20, 30분의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더 한 20, 30배 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글은 서치 리퀘스트를 하나 받으면은 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또 많이 할 거예요. 이 사용자가 뭘 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리퀘스트 하나당 해야 되는 일은 비교적 적긴 하지만 그 개수 자체는 사실 훨씬 더 구글 같은 회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가 받아들이는 리퀘스트, 비드 리퀘스트의 개수가 400 빌리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DSP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초당 5 밀리언 이상의 리퀘스트를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요. 픽 타임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응답을 하기로 하면은 그 응답이 100 밀리세컨드 이내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니까 그 뭐 익스체인지들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결국 한쪽 끝에서. 그래서 리얼타임 컨스트레인이 있고 이 말은 저희가 하는 머신러닝 인퍼런스는 일반 뭐 이렇게 뭐 이래서 뭐 이미지 레커그니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좀 그려줘 뭐 아니면 이 노래를 들어보고 이 노래가 뭔지 맞춰줄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자들이 몇 초, 몇십 초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한 스타일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긴 하지만 좀 더 특이한 스타일의 일들을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퍼런스에 쓸 수 있는 레이턴시는 10 밀리세컨드도 안 돼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레이턴시를 바운드 못 시키잖아요. 예,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그쪽에 익스체인지에서 너무 늦게 왔다 뭐 하고 하는데 대부분 한 뭐 99% 이상은 웬만하면 성공이 되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쓰는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모든 리퀘스트들이 저희가 러닝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이그샘플이고요. 거기에 비딩에 참여했고 이겼고 졌고 이게 실제 컨버전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다 기억을 해서 써야 되는 트레이닝 이그샘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하루에 뭐 압축을 한 이후에도 200 테라바이트이 쌓이고요. 하루 데이터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질 않죠. 뭐 어떤 모델은 지난 30일, 지난 60일을 트레이닝을 하니까 트레이닝을 한번 만약에 스크래치부터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십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수십 개인데 조만간 한 1년 내에 그거의 몇천 배의 개수의 모델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계속 이해를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어디를 임프루브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조차도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각종 세마이 타임 분석이 가능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 됐는지 버그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을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도 사실 엄청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마이 리얼타임 그리고 이런 툴들은 인터랙티브 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퀘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용자는 이런 퀘리를 해보고 저런 퀘리를 해보고 수많은 퀘리를 해보다가 아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아니면 머신러닝 인텔리전스는 이 퀘리를 했을 때 아니면 이런 퀘리들을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게 계속 다양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DSP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는 대략 하이 레벨로 이 정도가 됩니다. 광고주가 와서 저희한테 이제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이제 컨트롤 플레이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광고 캠페인 데이터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광고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 포맷을 말하는 겁니다. 비디오 자체 혹은 뭐 그 그래픽 이미지 자체 그거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광고주들한테 받아서 저장을 해놓고 캠페인 스토어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서는 이제 실제 비드 리퀘스트들이 들어오는 거죠. 초당 몇백만 건들이 익스체인지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일부는 해야 되는 거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 정보를 가지고 오고 아 우리가 어떤 캠페인들이 있구나 광고주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 이 유저들의 정보는 어떤 거고 그리고 이 유저가 지금 쓰고 있는 앱은 내용 거고 대략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유저들한테 이렇게 비딩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잔뜩 모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게 결국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가는 피처가 되는 겁니다. 인풋이 되는 거고 그 인풋을 모아서 저희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서 실시간 인퍼런스를 하게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비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비드를 참여해서 저희가 이기거나 지거나 할 수도 있고요. 지면 끝인 거고 이기면은 이제 이쪽에서 광고를 보여주게 되고 광고가 보여졌는지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 심지어 클릭까지 됐는지 그런 정보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광고를 클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앱을 썼다든가 뭐 또 다른 앱을 깔았다 이러면 거기서 나온 컨버전들은 이런 MMP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심판들을 통해서 모여서 또 저희한테 돌아오고 이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프로세스하고 이벤트 프로세스가. 왜냐하면 이게 다 저희 트레이닝 example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쪽은 가끔씩 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페일러가 나서 뭐 오늘은 한 1시간 동안 장사를 못했다. 뭐 그냥 뭐 돈을 잃으면 그만인데 이거를 잃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텔리전스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의 시스템이고 만약에 뭐가 다운돼서 내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훨씬 얼리 스테이지에서 저장된 로그를 찾아서 다 뽑아내서 나중에 다 백필 리프로세싱을 해서 다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 저희 이 머신러닝 트레이닝하는 그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최근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결과를 모르게 되면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의 인텔리전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24시간 돌아가나요? 예, 24시간 뭐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스케일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 한 2년 반쯤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스케일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비드 리스판스예요. 받은 거 말고 그 중에 일부, 굉장히 일부를 리스판스를 하는데 그 볼륨이 대략 한 160 빌리언 리스판스 per month 한 달에 그 정도였던 것이 지금 지난 8월에 그거의 10배가 됐어요. 1.6 트릴리언 비드 리스판스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월에. 그리고 요 빨간 줄은 뭐냐면 유닛 볼륨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드 리스판스를 1 빌리언 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돈, 인프라스트럭처에 쓰는 돈, 컴퓨팅도 하고 뭐 스토리지도 하고 프로세싱도 하니 그게 지난 이
추적을 시작한 2020년 1월에 쓴 비용을 1이라고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한 지난 1년 반 전부터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때 잠깐 큰 인터널 GCP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비용이 좀 한번 올라갔었고 한 2달 정도. 이건 노이즈니까 무시하고 꽤 내려와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정착이 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플랫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레드가. 그러면 우리가 10배가 늘어났으니까 비용이 10배를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이 프로피터블 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프로피터블 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같은 회사들은 결국은 코스트 스트럭처가 워낙 단순해요. 2가지밖에 돈을 안 씁니다. 사람, 인프라스트럭처. 사람은 좋은 사람 데리고 오려면 당연히 돈을 계속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최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비용을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닛당 쓰이는 비용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경쟁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만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죠. 그런 사람들도 뭐 사실 이제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설령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와서 우리가 몰로코만큼의 모델을 만들겠다. 수준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지금은 이 이코노미 업 스케일이 안 돼서 아마 저희한테 쫓겨날 거예요. 저희는 엄청나게 싸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빌리언 리퀘스트에 나오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보다 뭐 1000분의 1 규모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코노미 스케일에서 저희한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광고의 그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광고주가 느끼는 광고의 효과가 저희한테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는 비드 리퀘스트 그러니까 더 큰 숫자예요. 이거 받은 거 중에 일부만 저희가 리스판스를 하니까. 그래서 2020년 초에 대략 3.3 트릴리언 리퀘스트를 저희가 monthly 월간 받았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략 6배 정도로 늘었어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전 세계에. 사람들이 그만큼 앱을 더 많이 쓰고 웹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비용을 많이 줄이질 못했어요. 이 노이즈는 없애고 보면 처음에 노멀라이즈 해서 그 대비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옵티마이즈 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거니까. 저쪽에서 누가 옵티마이즈를 해주지 않는 한. 근데 저희가 받아보고 프로세싱을 해야 될 게 뭔지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퍼런스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많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도달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죠. 자, 그게 이제 DSP 얘기였고 저희 이제 세컨 프로덕트 겸 서비스로 나온 RMP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RMP가 뭐냐면 RMP를 얘기를 하면 이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니까 리테일 미디어가 뭔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리테일 미디어가 뭐냐면은 뭐 별게 아니라 이런 이커머스 각종 뭐 서비스를 쓰실 때 아마존이 됐든 쿠팡이 됐든 뭐 그 비슷한 다양한 서비스를 쓰실 때 거기서 나오는 광고 혹은 매치메이킹 어퍼튜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뭐 sponsored ads라고 보통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인컴 소스입니다. 회사들한테, 이커머스 회사들한테.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사실상 광고 회사예요, 이제.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의 광고 레브뉴가 올해 아마 40 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숫자예요. 왜냐면은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마진은 많아야 1%, 어떨 때는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커도. 아마존 말고 지금까지 물건 팔아서 정말 흑자 낸 회사 있나요?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진은 30%, 40%가 프로핏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브뉴는. 왜냐하면 실제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광고 기회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 스트럭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프로핏을 가지고 이제 아마존은 더더욱 물건 파는 데다가 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경쟁자들은 이거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쿠팡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마켓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뭐 2025년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거의 200 빌리언 달러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DSP보다 훨씬 더 큰 마켓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근데 아마존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기술을 개발을 해서 했겠죠. 근데 아마존 외에
다른 회사들이 자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미국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타겟, 코스트코, 뭐 베스트바이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 수준의 그런 테크니컬 스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탑 클래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 조인하겠어요? 기회가 있다면 구글이나 아마존에 조인하지 내가 왜 타겟을 가겠어요? 그렇죠? M&A 하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엑스터널리 개발된 솔루션을 그러니까 렌트를 하든가 바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 마켓의 지배적인 회사가 되고 싶은 거고요. 글로벌한. 이 마켓의 네이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보여주면은 광고 레버뉴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어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데 문제는 광고를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혹은 부적절한 광고를 보여주면 물건 파는 레버뉴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서치를 하고 뭐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광고만 잔뜩 뜨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레버뉴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고 레버뉴도 새로 만들면서 기존에 물건 팔던 레버뉴도 광고를 통해서 더 늘어나게 해주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광고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저가 보고 내가 실제로 했던 그 이벤트들을 잘 이해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를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서 딱 찾아주는 것이 이 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ML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략 하이 레벨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커머스 회사의 앱이나 웹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거를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엔드 유저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가 이제 몰로코의 RMP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와서 뭐 브라우징도 하고 서칭도 하고 어떨 때는 물건을 카트에 담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환불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그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들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덜 팔리고 언제 뭐 물건이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정보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몰로코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흔히 이 업계에서의 용어로 first party data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절하게 만들어낸 데이터니까 자기네들의 first party 데이터인 거죠. 남한테 사온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ML 엔진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용자들이 오게 되면 광고 지면을 일부 만들어낸 다음에 이 사용자의 지금 행태를 보건대 이런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걸 저희 ML 엔진이 이제 찾아내서 광고들을 보여주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광고주들이 쓰는 시스템이고요. 이커머스에서 쿠팡이다 그러면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요 물건을 특별히 많이 팔고 싶으니까 요 물건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고 버짓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광고가 집행이 되고 나면 이제 광고의 결과를 봐야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을 했고 광고 때문에 얼마나 물건이 더 팔렸고 덜 팔렸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분간 테크닉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L 모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걸 뭘 하기 위해 쓰느냐? 첫 번째, 유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앱을 쓰고 있는 유저, 웹을 쓰고 있는 유저. 그래서 그 어떤 광고를 보여줬을 때 그 유저가 이 광고에 응답을 할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 위해서 모델을 쓰고요. 뭐 광고를 누를 확률, 광고를 누르고 나서 앱을 인스톨 확률, 인스톨을 하고 나서 물건을 뭐 액션을 일으킬 확률, 물건을 살 확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이제 정보들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앱의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뉴욕타임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재 무슨 앱을 쓰고 있고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시간대에서 뭐 어떤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이 유저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컨텍스트 정보라고 하고 그거 외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쌓아놓은 다양한 이제 휴리스틱들이 있죠. 머신러닝 모델들이 만들어낸 논리지들. 이런 스타일의 유저는 정확히 누구는 모르지만 이런 스타일의 유저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의 논리지가 쌓여 있어서 그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RMP 같은 그 리테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수집한 그 유저의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내가 물건을 뭘 샀고 뭘 받고 뭘 카트에 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추출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저희한테 명확하게 특정 고객의 아이디, 뭐 고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객의 유니크한 아이디와 함께 저희한테 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쓰는 거죠. 물건이 팔린다. 그게 물건이 또 다른 앱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하여튼 광고가 되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커머스일 때는 이 물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막 자기들이 카테고라이즈도 해놓고 뭐 디스크립션도 있고 하는데 디스크립션과 실제 팔리는 물건과 다른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물건이 진짜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게 뭐 다양한 뭐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사운드나 비디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추럴 랭귀지,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랭귀지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약어들, 뭐 그런 것들도 막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ML 모델을 어디에 쓰느냐? 마켓 컨디션을 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잘 알고 유저도 아는데 이거를 얼마 정도의 비드를 해야 될지는 현재 마켓 컨디션에 달려 있어요. 다른 비더들이 얼마나 이거를 비싸게 살지 싸게 살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옥션도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퍼스트 파티 옥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컨드 파티 옥션도 있고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은 무조건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그 가격 자기가 말한 가격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세컨드 프라이스는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기는데 내는 돈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높게 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진 사람 중에 제일 높게 쓴 사람의 가격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이 훨씬 더 옵티멀하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익스체인지마다 룰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세컨드 프라이스도 뭐 어떨 땐 이런 정보도 있고 다른 정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해서 이 익스체인지에 비딩을 할 때는 어떤 스트래티지로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이제 머신러닝을 써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가 디자인한 시스템인데 맨메이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 뭐 인터넷이나 마찬가지. 인터넷도 사실 맨메이드 시스템이지만 인터넷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어디에 트래픽이 뭐 바틀렉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그 서비스 수준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지금 현재 이제 DSP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들이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 RMP 사업이나 혹은 DS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P를 테크니컬 스택만 다른 회사에 다른 DSP에 팔려고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RMP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커머스 회사라고 하죠. 저희가 뭐 A라는 회사하고 일을 하고 B라는 회사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그 각각의 회사들마다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모델의 스트럭처는 동일하지만 적어도 트레이닝은 그 회사의 것만 갖고 시켜줘야 되고 A와 B가 경쟁 업계일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함께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서비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만 동일을 하고 인스턴스는 다 분리를 해서 따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저희가 서비스하는 업체 개수가 조만간 뭐 100개, 1000개인데 그럼 100개, 1000개 곱하기 30개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매니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시고 싶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테크니컬 챌린지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받는 비드 리퀘스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가 다 정말 미닝풀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필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드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광고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빙하는 광고주의 개수가 수천 수만 개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 수천 수만 개를 다 이밸류에이션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작은 숫자로 줄인 다음에 진짜 모델을 복잡한 모델에 넣어서 돌려보느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스테이지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을 돌릴 때도 뭐 20개, 30개의 애드버타이저 캠페인을 정했으면 그걸 동시에 이벨루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임 컨스트레인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밀리세컨드 안에 나와야 되니까 DNN 모델을 쓰긴 하지만 정말 딥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비교적 셜로우한 DNN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그걸 빨리 이벨루에이션 하기 위한 다양한 뭐 캐싱이라든가 뭐 멀티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커스터머들한테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 동일한 모델을 쓰면 제일 좋고 DSP 사업에는 동일한 모델을 아예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까지 모아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RMP나 뭐 이런 사업은 이제 모델 인스턴스를 나눠서 일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신의 모델 같은 거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니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환산을 해서 비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다양한 모델을 쓰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DNN 모델을 쓰진 않고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을 쓰긴 하는데 이것도 때가 되면 DNN 모델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럴 챌린지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널 서비스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CI/CD니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니 뭐 이런 것들을 큰 회사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엔지니어링 벨러시티도 중요하죠. 새로운 피처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릴라이빌리티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거 계속 유선 마이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광고의 적정성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죠. 지금 이거는 뭐 저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광고업계 전체 뭐 구글, 애플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도 수준의 적정성이나 프라이버시는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거는 뭐 컬처럴한 것도 있고 소셜한 것도 있으니까 누가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변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모델도 바꿔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코스트. 뭐 데이터는 갈수록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잘하면 잘할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빅팀 오브 our own success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코스트는 비율로 따지자면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프로핏이 저희의 이제 원동력이니까 그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인더스트리가 달라 보이죠. 근데 아주 근본적인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즐겁고 패셔닛하고 그러면서도 험블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장 즐거운 회사고요. 그런 곳을 스타트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를 리드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일을 선택을 할 때 제 경험, 그러니까 maximizing experience를 제일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파이낸셜 아웃컴도 있고 뭐 다른 뭐 스테이터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유니크하고 챌린징하고 또 즐거운 일을 해볼 수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몰로코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게 잘 섞인 것 같아서 이제 이 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몰로코가 사실 DSP 같은 광고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도메인 스페시픽 클라우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도메인은 뭐냐면은 하이 프리퀀시 매치메이킹이라고 하는 도메인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인데 매치메이킹은 인류의 역사가 있는 한 지속돼요. 광고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매치메이킹이에요. 물류일 수도 있고
뭐 각종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치메이킹, 디시전의 그 결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하이 볼륨, 하이 프리퀀시로 바뀌고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곳에는 블로코가 들어가서 러닝 기술과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가지고 옵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스케일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빅데이터 프로세싱이 저희 테크니컬 컴피턴시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커팅 에지 ML,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애널리틱스. 처음에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요, 룰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라지 스케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ertical industry specific 노하우들이 들어오는데 광고 업계, 모바일 광고에서 시작을 한 게 처음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퀀시 매치메이킹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 각각에 계속 들어가서 디스럽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도메인 스페시픽 클라우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클라우드, 구글이니 뭐 AWS니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니 이런 것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이미 이스태블리시된 마켓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도메인 스페시픽 클라우드들에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 다른 뭐 스토리지일 수 있고 각각의 도메인마다 그런 클라우드들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몇 개 넘기고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몰로코 자랑이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몰로코의 다양한 그 직군들이 있고요. 아마 이 강연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ML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데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서울대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을 들으시면서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일을 하시고 잘하시면은 뭐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꽤 계세요. 서울대만 저희가 했어요. 그거 컴퓨터공학과인지 전자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당연히 뭐 다 잘하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 삼성이나 뭐 좋은 회사들 많죠. 그런데 가서도 사실 인더스트리 임팩트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을 해보시면은 훨씬 재미있어요. 그게 꼭 창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트업에 얼리 스테이지 조인을 할 수 있고 비교적 레이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조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재밌는 이유는 아까 홍 교수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 어떻게 요 사이클이 훨씬 비저블하고 사이클이 짧고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회사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임팩트의 규모가 큰 회사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도 그렇고 머신러닝 모델도 그렇고 우리 다 배우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효능감이 결국은 피드백이잖아요. 그 피드백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오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배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조인을 하실 수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그리고 창업을 하실 거면은 특별히 좀 힘들어 보이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생각을 해봐갔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 일은 이렇게 뚝딱거려서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큰 회사 가서 더 안전하게 하셔도 돼요. 뚝딱뚝딱 거려봤는데 이거는 될 가능성이 10%도 안 될 것 같다. 근데 되면은 정말 너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창업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